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모든 시선이 판사석을 향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판사가 법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의 남자였죠. 당당한 걸음걸이, 날카로운 눈빛. 그런데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70대 노파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가락으로 판사를 가리켰어요. 저 얼굴! 노파의 얼굴이 하얗게 칠렸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지만 노파는 멈추지 않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년의 자식이? 노파의 눈에서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 그 며느리의 아들이 지금 판사석에 앉아 있었어요. 정숙하십시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40년 묵은 한이 서려 있었죠. 왜 저 노파는 저렇게 놀란 걸까요? 판사와 피고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40년 전 그 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안부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 겨울 충청도 홍성의 작은 마을.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23살 박순덕은 시어머니 김말순의 집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빨간 고무대야에 담긴 물은 이미 얼음이 둥둥 떠 있었죠. 순덕아, 빨래 아직도 안 끝났어? 시어머니 김말순이 안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금방 끝낼게요. 순덕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대답했어요. 죄송은 무슨? 밥은 언제 하고 빨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시아버지 진지 시간 다 됐어. 얼른 안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순덕은 빨래를 대충 널고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부엌은 연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순덕의 배는 불룩하게 나와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죠. 그런데도 순덕은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아버지 새숨을 데우고 아침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고 들릴 나가고 저녁 준비하고 순덕의 하루는 끝이 없었어요. 남편 이정환은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면 다행이었죠. 순덕은 시댁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어요. 순덕의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순덕이 10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5남매를 키웠어요. 순덕은 맏딸이었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다니며 동생들 학비를 댔습니다. 그러다 22살에 이정환을 만났어요. 이정환은 서울에서 온 젊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출장 왔다가 순덕이 일하던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아가씨, 반찬 좀 더 주실래요? 이정환이 웃으며 말했어요. 순덕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사귀게 됐어요. 6개월 뒤 결혼했죠. 순덕의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순덕아, 그 집안이 좀 까다롭다던데. 시어머니가 독하다고 소문났어. 괜찮아요, 엄마. 정환 씨가 잘해줘요.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집살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김말수는 순덕을 며느리가 아니라 종처럼 부렸어요. 첫날 밤부터 그랬죠. 결혼식 다음 날 새벽 김말순이 순덕의 방문을 쾅 두드렸습니다.
뭐해? 아직도 자? 시어머니 아침은 누가 차려? 순덕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좀 이른 것 같은데. 뭐, 이르다고? 김말순의 눈이 번쩍 뒤집혔어요. 우리 집에 시집온 주제에 잠이 많아? 내 팔자에 잠이 웬 말이야?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의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이정아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엄마, 순덕이 좀 쉬게 해주세요. 임신 중이잖아요. 이정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 임신했으면 더 움직여야지. 김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옛날에 나는 애 낳기 전날까지 논에서 일했어.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임신했다고 공주 대접받으려고 해? 이정환은 입을 다물었어요. 순덕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순덕은 꾹 참았어요. 남편을 위해서, 뱃속 아이를 위해서. 198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였어요. 순덕은 만삭의 몸으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배가 당기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순덕아, 거기 눈 좀 치워. 손님 오신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손님이요? 이웃집 김서방네 왔어. 얼른 안 치워. 순덕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순덕은 배를 움켜쥐었어요. 따뜻한 물이 다리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양수가 터진 거였죠. 어머니. 순덕이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왜 또? 김말순이 귀찮다는 듯이 문을 열었어요. 순덕의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양수 터졌어? 네, 어머니. 병원에. 김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원? 무슨 병원이야? 여기서 나오면 돼. 예. 순덕은 귀를 의심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옛날엔 다 집에서 나았어. 내가 받아줄 테니까 방으로 들어와. 하지만 어머니, 초산인데. 시끄러워. 김말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애를 며칠 받아봤는데. 걱정 마. 순덕은 공포에 질렸어요.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죠. 순덕은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12시간을 고통 속에서 버텼어요. 비명을 지르면 시어머니가 뺨을 때렸습니다. 시끄러워. 이웃이 다 듣겠어. 순덕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새벽 4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응애.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은 지쳐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뭐야, 딸이잖아. 김말순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쓸모없는 것. 아들을 낳아야지, 딸이 뭐야?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건강하면 그게 어디예요? 닥쳐. 김말순이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엔 아들 낳아. 알았어?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난 지 몇 분도 안 된 딸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죠.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순덕은 딸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수진. 수처럼 맑고 진처럼 귀한 아이가 되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집애라고 불렀죠. 수진이가 태어난 뒤에도 순덕의 시집살이는 계속됐어요.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딸만 낳았다고 구박이 더 심해졌죠. 아들 못 낳는 년이 밥은 잘도 먹네. 시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핀잔을 줬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정환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987년 봄 순덕은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어야 해. 알았지? 시어머니가 순덕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딸 또 낳으면 넌 끝이야.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빌었어요. 제발 아들이게 해주세요. 제발. 그해 11월 순덕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다. 아들. 김말순이 기뻐서 펄쩍 뛰었어요. 드디어 이씨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 순덕은 지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좀 덜 구박받겠지. 아이의 이름은 시아버지가 지었습니다. 이준혁? 준수하고 혁혁한 인물이 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순덕의 기대와 달리 시집살이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으니 며느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지. 시어머니의 논리였어요. 순덕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부엌에 서고 보름 만에 들일을 나갔죠. 몸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어깨가 빠질 것 같고 허리가 휘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버텼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준혁이가 3살, 수진이가 5살 되던 해였습니다. 1990년 여름 무더운 밤이었어요. 순덕은 아이들을 재우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순덕아. 네, 어머니. 순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너 이혼해. 예. 순덕은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하라고. 정환이가 다른 여자 만났어.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른 여자요? 서울에서 만난 여자야. 대학 나온 여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너처럼 못 배운 년 말고 제대로 된 여자. 순덕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정환 씨가 그럴 리가.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순덕의 뺨을 때렸어요. 철서? 순덕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뭔데 안 된다고 해? 시키는 대로 해. 순덕은 뺨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5년 동안 온갖 일 다 했잖아요. 잘못? 내 잘못이 뭔지 알아? 시어머니가 순덕을 노려봤습니다. 내 팔자가 잘못이야. 내가 가난뱅이 집딸인 게 잘못이지. 처음부터 반대했어. 우리 정환이한테 내가 어디 어울려? 순덕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 이정환이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정환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정환은 순덕을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순덕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 열심히 했잖아요. 순덕아, 됐어. 이제 그만해. 이정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이혼하자. 순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정환이 순덕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키울게. 너는 떠나. 순덕의 눈이 커졌어요. 아이들이요? 안 돼요. 수진이랑 준혁이는 제 자식이에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내 자식? 이씨 집안 핏줄이지. 내 자식이 어딨어. 갈 거면 빈손으로 가. 애들은 우리가 키워.
순덕은 머리를 세게 흔들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순덕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엄마. 5살 수진이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순덕은 수진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안았어요. 수진아, 엄마야. 괜찮아. 시어머니가 수진이를 순덕에게서 떼어냈습니다. 이리 와, 수진아. 저 여자한테 가면 안 돼.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수진아. 순덕이 아이를 잡으려 했지만 이정환이 순덕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애 앞에서 이러지 마. 순덕은 남편을 쳐다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환 씨,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제발. 하지만 이정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순덕이 데리고 나가세요. 시어머니가 순덕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꺼져. 당장 나가. 순덕은 끌려가면서도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준혁아. 안방 문이 열리고 3살 준혁이가 나왔어요. 엄마, 준혁아. 순덕이 아들에게 손을 뻗었지만 시어머니가 막았습니다. 준혁아, 저 여자 보지 마. 네 엄마 아니야.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순덕은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 순덕은 대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꺼져.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덕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들아, 엄마야, 문 열어줘.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순덕은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순덕은 그날 밤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집 문을 두드렸죠. 순덕아, 이 밤중에 웬일이야? 엄마. 순덕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엄마, 저 쫓겨났어요. 아이들 두고. 순덕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애들은? 시어머니가 안 준다고. 아이들 못 데려왔어요. 순덕 어머니는 딸을 꽉 안았어요. 순덕아, 내 새끼. 2 사람은 그날 밤 함께 울었습니다. 다음 날 순덕은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하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들 보여주세요. 제 자식들이에요. 순덕이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이정환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정환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장을 곱게 한 여자였어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정환이 여자를 소개했어요. 새 아내야. 어제 혼인신고했어. 순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제요? 제가 나온 다음 날이요? 이정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새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그만 가세요. 보기 싫어요. 아줌마라는 말에 순덕은 치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보여주세요. 제 아이들이에요. 시어머니가 안에서 나왔어요. 내 아이. 아니야. 이제 이 집 아이들이야. 새 엄마도 생겼고.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법적으로 제가 친엄마예요. 양육권 주장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법? 내가 무슨 돈으로 변호사 써? 가난뱅이 주제에 무슨 법이야.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시 순덕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김말순이 순덕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다시 오면 경찰 부를 거야. 알았으면 꺼져. 그리고 대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순덕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안쪽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수진아. 순덕이 대문 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손이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어디가? 엄마. 수진아, 엄마야. 엄마 기다려. 꼭 데리러 올게.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함소리. 인연이 뭐야? 어디서 손을 넣어? 순덕의 손이 대문 틈에서 밀려났습니다.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엄마, 엄마. 순덕은 대문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수진아, 준혁아, 엄마야. 하지만 아무도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순덕은 그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아이들을 데려오겠다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변호사를 써서 아이들을 찾아오겠다고. 그날부터 순덕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순덕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쪽방에 방을 얻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새벽에는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며 일했어요. 모든 돈은 변호사 비용을 위해 모았습니다. 6개월 후 순덕은 겨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순덕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승소하기 쉽지 않아요. 왜요? 저 친엄마잖아요. 상대 측이 이미 손을 써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혼 사유가 박순덕 씨의 외도와 가출로 되어 있어요. 순덕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저는 외도한 적 없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순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쫓겨난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상대 측 증인이 5명이나 있어요. 다 이씨 집안 사람들이죠. 박순덕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증언할 거예요. 순덕은 벽에 머리를 박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했어요. 재판은 순덕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양육권은 이정환에게 갔어요. 순덕은 아이들을 볼 권리도 없어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은 파랬습니다. 너무 파래서 눈이 아팠어요. 수진아, 준혁아. 엄마 미안해. 순덕은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날 밤 순덕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순덕은 난간 위로 올라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순덕의 뺨을 스쳤어요. 그때 품속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수진이와 준혁이 사진. 순덕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난간에서 내려왔어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이들 때문에라도 살아야 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순덕은 그날 이후 더 열심히 살았어요.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하지만 세월은 야속했어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시댁에서 완전히 차단했거든요. 순덕이 찾아가면 경찰을 불렀고 편지를 보내면 반송됐습니다. 수진이와 준혁이는 순덕을 잊어갔어요.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게 됐죠. 순덕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아이들 생일에 선물을 보냈어요.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지만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운명은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순덕이 쫓겨난 지 15년이 지난 2005년 어느 날이었어요. 순덕은 서울 영등포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가게를 차린 거였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돈으로. 가게 이름은 수진이네 분식이었어요. 딸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메뉴판 옆에는 두 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흐릿해진 사진이었지만 순덕에게는 보물이었어요. 그날도 순덕은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아줌마, 떡볶이 하나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뒤도 안 돌아보고 대답했어요. 네, 잠시만요. 설거지를 마치고 몸을 돌린 순덕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준혁아? 순덕의 입에서 아들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 18살이 된 이준혁이었어요.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고 얼굴은 어른스러워졌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어요. 순덕이 기억하는 그 아이의 눈빛. 준혁아, 우리 준혁이 맞지? 순덕이 카운터를 넘어 달려갔습니다. 준혁을 안으려고 팔을 벌렸어요. 하지만 준혁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순덕의 팔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준혁아, 나야. 엄마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준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 그 여자요. 준혁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순덕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라니. 나 엄마잖아.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요? 저한테 엄마 없어요. 뭐라고? 제가 3살 때 바람 피우고 도망간 여자가 무슨 엄마예요? 순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람 피우고 도망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쫓겨난 거야. 순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당신이 바람 피우고 돈 들고 도망갔다고.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순덕이 준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역겨워요. 준혁의 말에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진짜야. 됐어요. 준혁이 가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문이 쾅 닫혔어요. 순덕은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을 바람피운 여자로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친 거였죠. 순덕은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말순 씨,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자식한테 그런 거짓말을 가르치다니. 순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역겨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알려줄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이들이 알게 될 거야. 순덕은 그렇게 다짐했어요. 한편 이준혁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준혁의 기억 속에 친엄마는 없었어요. 3살 때 엄마가 떠났으니까요. 할머니와 아버지는 친엄마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물으면 화를 냈어요. 그 여자 얘기 꺼내지 마. 우리 집안의 먹칠한 년이야. 할머니 김말순의 말이었죠. 새엄마 최선희는 준혁을 친아들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준혁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새엄마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민수. 그때부터 준혁과 수진이의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비싼 학원에 다니고 준혁과 수진이는 학원도 못 갔어요. 민수는 용돈을 받고 준혁과 수진이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죠. 할머니 김말순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김말순이 민수를 안고 나갔어요. 준혁과 수진이는 집에 남았습니다. 누나, 우리는 왜 안 데려가? 준혁이 누나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수진이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우린 다르니까. 민수는 새엄마 아들이잖아. 다르다는 게 뭔데? 준혁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같은 집에 사는 형제인데 왜 다른 거지? 수진이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우리끼리 잘하자. 응? 수진이는 13살, 준혁이는 11살이었어요. 두 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컸습니다. 아버지 이정환은 두 아이에게 무관심했어요. 새 아내와 새 아들에게만 신경 썼죠. 준혁이 성적표를 가져오면 대충 사인만 해주고 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수가 상장을 받아오면 온 가족이 축하 파티를 했어요. 준혁은 그런 차별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어. 준혁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전교 1등 했어요. 준혁이 성적표를 내밀었어요. 이정환은 성적표를 훑어봤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리고 끝이었어요. 아무런 칭찬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반에서 3등을 했어요. 우리 민수 대단하다. 선물 뭐 갖고 싶어? 이정환이 민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새엄마 최선희도 기뻐했어요. 민수 최고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준혁은 그 광경을 방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1등 했는데. 눈물이 흘렀지만 준혁은 꾹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 그날 밤 수진이가 준혁의 방에 왔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준혁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준혁을 안아줬습니다. 우리 엄마가 살아있으면 좋겠다.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우리 진짜 엄마 말이야.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버리고 간 사람이야. 엄마 아니야. 수진이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아,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할머니가 그랬잖아. 바람 피우고 도망갔다고.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었거든요. 5살 때 엄마가 울면서 끌려나가던 모습. 엄마, 엄마. 수진이가 엄마를 부르던 기억. 수진이는 진실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가는 수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준혁은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반에서 1등, 학년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준혁의 꿈은 판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 판사가 되고 싶어? 선생님이 물었어요.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걸 바로잡고 싶어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뜻이구나. 응원할게. 하지만 준혁의 집에서는 달랐어요. 판사? 내가? 웃기지 마. 새엄마 최선희가 비웃었습니다. 로스쿨 학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왜 그 돈을 대?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장학금 받을 거예요. 장학금?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최선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수 학원비도 부족한 마당에
내 학비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해내고야 말겠어. 내 힘으로. 준혁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 방과 후에는 편의점, 주말에는 학원 조교.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습니다. 그래도 성적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랐죠. 3년 뒤 준혁은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준혁은 집에 돌아와 말했어요. 아버지, 저 서울대 붙었어요. 이정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대? 진짜? 네. 전액 장학금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정환이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게 전부였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준혁은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예상했던 반응이니까.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할머니 김말순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대? 흥? 그년의 피가 섞여서 그런가 공부는 잘하네. 할머니의 말에 준혁이 멈췄어요. 그년이요? 네 친엄마 말이야. 그년도 머리 하나는 좋았거든. 김말순이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근데 머리 좋은 게 뭔 소용이야. 바람이나 피우고 도망간 년인데. 준혁의 주먹이 떨렸어요. 할머니, 그 얘기 그만해요. 왜? 사실인데. 김말순이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너 설마 그년 편 드는 거야?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준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친엄마는 정말 나쁜 사람일까? 준혁은 친엄마에 대해 거의 기억이 없었어요. 3살 때 떠났으니까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따뜻한 품 냄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분식집에서 만난 여자. 그 여자가 자신의 친엄마라고 했죠. 역겨워요. 준혁은 자신이 한 말을 떠올렸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준혁은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대학에 들어간 뒤 준혁은 더 바빠졌습니다. 학교 공부, 아르바이트, 사법고시 준비. 하루가 24시간으로는 모자랐어요. 누나 수진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집에서 학비를 안 내줬거든요. 미안해, 누나. 준혁이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넌 꼭 성공해. 나 못 가지. 누나. 준혁은 수진이를 안았어요. 두 남매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나 취직했어.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디? 구로에 있는 봉제 공장. 월급은 적지만 괜찮아. 수진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자신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 거라는 걸. 누나,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뭘 갚아? 동생이 성공하는 게 내 꿈이야. 수진이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판사 되면 나 무료로 변호해줘. 알았지? 누나가 몸범죄를 저질러. 준혁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그게 마지막 웃음이 될 줄 몰랐습니다. 2008년 가을이었어요. 준혁은 로스쿨 2년 차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에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혁 씨 맞으시죠? 고려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준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수진 씨가 교통사고로 실려오셨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준혁은 전화기를 들고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나,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병원에 도착한 준혁은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이수진이요.
이수진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준혁을 안내했어요. 중환자실 앞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어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동생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심했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준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서 겨우 서 있었어요. 그럴 리가. 누나가 면회 가능합니다. 들어가 보세요. 준혁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누나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누나. 준혁이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누나, 나야. 준혁이야. 눈 떠봐. 수진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비, 비, 비. 누나, 제발. 눈 떠봐. 나 아직 성공 못했잖아.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누나 목까지 성공한다고 했잖아. 아직이야. 아직이라고. 준혁은 수진이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밤을 새웠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낯이 익었습니다. 그 여자가 준혁 앞에 섰어요. 준혁아. 그 목소리. 준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순덕이었어요. 분식집에서 만났던 그 여자. 자신의 친엄마라고 했던 사람. 수진이가 내 딸이 다쳤다고 해서 순덕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온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병원에서 연락받았어. 응급 연락처에 내 번호가 있었나 봐.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어디 있어? 준혁은 순덕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와요? 순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 딸인데, 내가 낳은 아이인데, 당신은 우릴 버렸잖아요. 준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가 쉿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발 가세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요. 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난 당신 때문에 평생 손가락질 당했어요.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순덕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준혁아, 그건 됐어요. 나가요. 준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누나 면회도 못하게 할 거예요. 당신은 가족이 아니니까. 순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아, 제발. 수진이 얼굴만, 한 번만. 준혁은 순덕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돌아섰어요. 가세요. 더 이상 말 안 해요. 준혁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순덕은 복도에 무릎을 꿇은 채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수진아. 새벽 병원 복도에 순덕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3일 뒤 수진이는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6살이었어요. 장례식장. 준혁은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누나.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슬프면 울음도 안 나온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정환과 새엄마 최선희, 할머니 김말순이 왔어요. 하지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 민수 학원 때려다 줘야 해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준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가족들이 떠나고 장례식장은 썰렁해졌습니다. 조문객도 별로 없었어요. 수진이의 친구 몇 명과 직장 동료들 뿐이었죠. 준혁은 빈소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왔어요. 순덕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준혁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엄마야, 미안해. 못 지켜줘서 미안해. 순덕의 울음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5살 때 헤어진 딸, 다시 만나지 못한 딸,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딸. 순덕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 준혁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말이 진짜일까? 정말 바람 피우고 도망간 걸까? 순덕은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깐요. 준혁이 순덕을 불렀어요. 순덕이 멈췄습니다. 몸을 돌려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은 순덕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정말 바람 피운 거예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나는 바람 피운 적 없어. 쫓겨난 거야. 그런데 왜? 순덕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수진이 보내주자. 순덕은 그 말을 남기고 빈소를 나갔습니다. 준혁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누나, 진실이 뭐야? 사진 속 수진이는 대답 없이 웃고만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서류를 더 살펴봤습니다. 이정환은 준혁이 순덕의 외도로 태어난 자식이라고 주장했어요. DNA 검사 결과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부자관계 불일치.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혁은 어릴 때 DNA 검사를 받은 기억이 없었어요. 샘플은 어떻게 채취한 거지? 준혁은 서류를 더 파봤습니다. 샘플 채취 방법 모발. 누군가 준혁의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간 거였어요. 그리고 조작된 검사 결과를 만들어낸 것. 이건 사기야.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가 나를 버리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준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잠깐. 준혁은 생각했어요. 내가 제적됐다면 김말순과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 말은 회피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어요. 준혁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씁쓸하지만 아이러니한 미소였죠. 당신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심판할 수 있게 됐네. 준혁은 서류를 다시 정리했어요. 회피 신청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재판 내가 맡겠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준혁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법복을 입었습니다.
검은 법복이 어깨에 걸쳤어요. 엄마, 오늘이야. 준혁은 옆방에 있는 순덕에게 말했어요. 순덕은 준혁의 법복을 매만져줬습니다. 조심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오늘은 꼭 가야 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도 방청석에서 볼게. 아니요. 엄마는 집에 계세요. 왜? 준혁이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얼굴 보면 힘드실 거예요. 저 혼자 처리할게요. 순덕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아들, 많이 컸네. 걱정 마세요. 오늘 다 끝내고 올게요. 준혁은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누나, 오늘이야. 지켜봐줘. 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요양원 사기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피해자 가족들, 기자들,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78세의 노파가 앉아 있었어요. 김말순,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젊은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검사석에는 30대 여자 검사가 앉아 있었어요. 박지영 검사, 정의감 넘치는 신진 검사였습니다. 모두 기립. 법원 직원의 외침에 모든 사람이 일어섰어요. 판사가 입장합니다.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이준혁 판사. 당당한 걸음걸이로 판사석으로 향했습니다. 김말수는 처음에 판사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준혁이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 목소리에 김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얼굴을 봤어요. 그 순간 김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으악! 김말순이 비명을 질렀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판사를 가리켰습니다. 저 얼굴.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왜 저래? 피고인이 왜 저러지? 김말순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년의 자식이. 김말순의 외침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김말순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피고인 진정하세요. 하지만 김말순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현이 낳은 새끼가 왜 여기 있어? 판사라고? 말도 안 돼. 준혁은 냉정하게 김말순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땅, 땅, 땅. 정숙하십시오. 피고인은 착석하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김말순이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너, 내가 감히. 피고인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착석하지 않으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김말순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독이 올라 있었어요.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준혁이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기각합니다.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재판 진행은 별개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변호인의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펼쳤어요. 본 재판부는 피고인 김말순에 대한 사기, 횡령, 유기 혐의에 대해 심리하겠습니다.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낭독하세요.
박지영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박지영 검사는 또박또박 공소사실을 읽어나갔어요. 피고인 김말수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6년간 서산시 해미면에서 해미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입소 노인 12명의 재산을 편취하고 학대하며 3명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안이 숙연해졌어요. 피고인은 입소 노인들에게 허위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재산을 이전받았으며 총 8억 3천만 원 상당을 횡령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에 떨고 있었어요. 또한 피고인은 입소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식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 중 3명은 방치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고 2명은 사망했습니다. 법정 안에 충격이 퍼졌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메모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 유기,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박지영 검사가 마무리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인 측 변론하세요.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부인한다고요? 네. 피고인은 요양원을 성실하게 운영했으며 재산 이전은 입소자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어요. 거짓말. 우리 어머니 돈 다 빼앗아갔잖아. 피해자 가족이 소리쳤습니다. 정숙하세요. 준혁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선처를 요청드립니다. 김말순이 끼어들었어요. 맞아. 나 늙어서 그런 거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피고인, 발언권 없이 말하지 마세요. 준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뭐, 너 같은 게 감히 나한테 명령해? 김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집안 어른이야. 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피고인 김말순, 법정 모독죄로 경고합니다. 한 번 더 소란을 피우면 구금하겠습니다. 김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이 자식이. 변호사가 급히 김말순을 앉혔습니다. 피고인 진정하세요.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검찰 측 증인이 나왔어요. 피해자 가족 김영수 씨,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제 어머니가 3년 전에 해미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월 200만 원씩 냈어요. 근데 김영수 씨의 목소리가 멈췄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뼈만 남았어요. 몸무게가 30kg도 안 됐어요. 밥도 제대로 안 줬대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통장에 있던 5천만 원도 다 없어졌어요. 요양원 원장이 빼돌린 거예요. 김영수 씨가 김말순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요. 저 악마 같은 사람이. 김말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알아서 준 거야. 감사하다고. 피고인. 준혁이 소리를 높였어요. 발언권 없이 말하면 퇴정시키겠습니다. 김말순이 준혁을 노려봤어요. 너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지? 그년의 자식 주제에. 준혁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피고인과 법적 가족관계가 없습니다. 2008년에 제적됐거든요. 뭐? 김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피고인 측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저를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빼셨잖아요. 그러니 회피 사유 없습니다. 김말순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한 짓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던 거죠. 변호사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래도 감정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피를 요청드립니다. 준혁이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법적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이해 있으시면 상급 법원에 항소하세요.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판이 계속됐어요. 증인들이 줄줄이 나와 김말순의 만행을 증언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었던 이모 씨, 원장님이 노인들 밥을 반으로 줄이라고 했어요. 남은 식자재는 팔아서 돈으로 만들었어요. 피해자의 손녀 박모 씨, 할머니가 원장한테 맞았어요. 멍이 온몸에 들었는데 아무도 신고 안 해줬어요. 증언이 이어질수록 김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방청석의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런 악마 같은 년, 감옥에 보내야 해. 정숙, 준혁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김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김말순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재판장, 아니 준혁아. 김말순이 준혁을 불렀어요. 할머니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내가 나를 심판할 자격 있어? 준혁은 표정 변화 없이 김말순을 바라봤어요. 네 엄마도 똑같아. 그년도 도둑년이야. 뭐라고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그년이 이 집안 돈을 들고 도망갔어. 그래서 쫓아낸 거야. 김말순이 악을 썼습니다. 네 엄마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알아? 바람 피우고 돈 훔치고 도망간 년이라고. 준혁은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지금 하신 말씀 증거 있으십니까? 뭐? 저희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 돈을 훔쳤다는 증거 제시해 보세요. 김말순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건 없으시죠? 준혁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오히려 제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김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혁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1990년 8월 이정환과 박순덕의 이혼 소송 기록입니다. 당시 이혼 사유는 박순덕의 외도와 가출로 되어 있습니다. 김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증거잖아. 하지만 2023년 제가 재심을 청구해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준혁이 다른 서류를 들었어요. 당시 증인으로 나섰던 5명 중 3명이 위증을 자백했습니다. 김말순 피고인의 지시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요. 뭐야? 김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또한 이혼 당시 재산 분할 기록을 보면 박순덕 씨는 단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오히려 박순덕 씨 명의의 적금 500만 원을 김말순 피고인이 횡령한 기록이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그년이 피해자였던 거야? 김말순이란 사람이 다 꾸며낸 거구나. 김말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준혁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김말순, 당신은 34년 전에도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약한 사람을 속이고 돈을 빼앗고 거짓말로 덮어 씌우는 수법. 그때는 며느리였고 이번에는 요양원 노인들이었습니다. 김말순의 몸이 떨렸어요. 닥쳐. 김말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알아. 그년이 우리 집안 망쳤어. 가난뱅이년이. 준혁은 의사봉을 천천히 들었어요. 피고인 김말순. 땅. 법정 모독죄로 구금을 명합니다. 땅. 의사봉 소리가 3번 울렸어요. 뭐? 구금이라고? 김말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법원 경위들이 다가왔어요. 끌고 나가세요. 안 돼. 나나.
이 자식들아. 김말수는 발버둥을 쳤지만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나나, 준혁아, 너 이 자식 후회할 거야. 김말순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어요. 법정문이 쾅 닫혔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오늘 공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준혁은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잘했어요, 재판장님. 저런 악마는 감옥에 보내야 해요. 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판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누나, 해냈어.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4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어.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그날 저녁, 준혁에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혁 판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이민수입니다. 기억하시죠? 준혁의 손이 멈췄어요. 이민수, 새엄마의 아들. 어릴 때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복 동생. 기억하죠? 무슨 일이에요? 만나고 싶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로 해요. 내일 오후 3시에.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민수가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 다음 날 오후 3시, 준혁은 강남역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남자, 이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어릴 때 통통했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손에는 소주잔이 들려 있었죠. 오랜만이에요. 준혁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아니, 판사님.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요.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형이라고 부를 자격 있을까요? 어릴 때 저 때문에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어요. 어제 재판 뉴스 봤어요. 할머니가 끌려나가는 거. 솔직히 시원했어요. 나쁜 말이지만 시원했다고? 준혁이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한테 저도 당했거든요. 뭐라고요? 민수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이거 보세요. 준혁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차용증,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한테 사기당한 증거예요. 저도. 민수가 눈을 감았어요. 5년 전에 사업한다고 할머니한테 돈 빌렸어요. 3억? 근데 할머니가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갚아야 할 돈이 8억이 넘어요. 집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준혁은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이건 명백한 고리대금이네요. 법정 이자율 초과예요. 알아요. 근데 할머니잖아요. 가족한테 소송 걸기가.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할머니 편이었죠. 항상 그랬듯이. 아버지가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도 할머니 꼭두각시였어요. 형을 내쫓은 것도, 형 엄마를 쫓아낸 것도 다 할머니 짓이었어요. 준혁의 주먹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임종 때 유언을 남겼어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혁이한테 미안하다고, 자기 잘못이라고, 순덕 씨한테도 용서받고 싶다고.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근데 저는 형한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어릴 때 저 때문에 형이 힘들었던 거 알잖아요. 민수야, 미안해요, 형.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할머니한테. 근데 형보다 훨씬 나았죠. 최소한 사랑은 받았으니까. 준혁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됐어. 이제 됐어. 형, 우리 둘 다 할머니한테 당한 거야. 원망할 건 할머니지, 내가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형, 고마워요. 고마울 거 없어. 가족이잖아. 준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민수에게 웃어 보인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과 민수는 연락을 이어갔어요. 형제가 된 거였습니다. 34년 만에 2주 후 판결 선고일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김말수는 구치소에서 호송되어 왔어요. 2주 동안 구금되어 있던 김말수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더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순덕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만류했지만 순덕은 오겠다고 했어요. 마지막을 보고 싶다고. 모두 기립. 법원 직원의 외침에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준혁이 입장했어요. 판사석에 앉아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방청석 구석에서 순덕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덕은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죠.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펼쳤어요. 착석하세요. 피고인 김말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김말순은 피고인석에서 준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말순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6년간 요양원 입소 노인 12명의 재산을 편취하고 학대하며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준혁은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어요.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됩니다. 김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피고인은 입소 노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재산을 빼돌렸으며 기본적인 식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2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준혁은 김말순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김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1990년 피고인은 며느리 박순덕 씨를 허위 사실로 모함하여 가정에서 쫓아냈으며 2 손자녀를 어머니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메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박순덕 씨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는 34년이 지난 지금에야 밝혀진 진실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피고인 김말수는 평생에 걸쳐 약자를 착취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파괴해왔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말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내 말도 들어봐. 피고인, 착석하세요. 아니야, 들어봐.
김말순이 악을 썼습니다. 그년이 먼저 잘못했어. 가난뱅이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피고인 김말순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년 때문에 우리 정환이가 불행해졌어. 내가 아들 지키려고 그런 거야. 김말순의 외침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순덕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피고인 김말순.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지킨 건 아들이 아닙니다. 뭐? 당신이 지킨 건 당신의 탐욕과 허영심이었습니다. 준혁은 김말순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며느리를 쫓아내고 손자녀를 어머니에게서 빼앗고 아들을 조종하고 노인들을 착취했습니다. 그 모든 게 가족을 위해서였다고요? 김말순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닙니다. 모든 게 당신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의 체면, 당신의 돈, 당신의 권력. 준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습니다. 제 어머니, 제 누나, 요양원 노인들, 그 가족들, 심지어 당신의 친손자인 민수까지.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준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저는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당신을 심판합니다. 김말순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본 재판부는 피고인 김말순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준혁은 판결문을 읽었어요. 사기죄, 횡령죄, 유기죄, 과실치사죄. 땅. 의사봉이 울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땅. 추징금 8억 3천만 원을 명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3번 울렸어요. 김말순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2년. 12년이라고? 법원 경위들이 다가왔어요. 피고인 일어나세요. 잠깐. 나 78살이야. 12년이면 90이 넘잖아. 김말순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살려줘. 제발. 잘못했어. 김말순은 처음으로 빌기 시작했어요. 준혁아, 할머니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준혁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피고인과 저는 법적 가족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끊었잖아요. 김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니야. 그건 그때 일이고, 그때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준혁은 김말순에게서 눈을 돌렸어요. 끌고 나가세요. 안 돼. 안 돼. 김말순은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법정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준혁은 마지막으로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땅.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잘했어요, 재판장님. 정의가 실현됐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순덕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미소였죠. 준혁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판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34년이었어요. 엄마가 쫓겨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누나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누나,
해냈어.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방 안을 물들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축복하는 것처럼. 엄마도 누나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준혁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순덕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산 시골 마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마당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준혁이 차에서 내리며 불렀습니다. 순덕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준혁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수고했어.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울지 마. 안 울어. 기뻐서 그래. 순덕은 웃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선 모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들어가자. 밥 차려놨어. 순덕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엄마, 맛있겠다. 많이 먹어. 오늘 고생했잖아. 순덕이 준혁에게 밥을 떠줬어요. 준혁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그래? 맛없어? 아니, 너무 맛있어서.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이게 엄마 밥 맛이구나. 34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엄마 밥이었습니다. 3살 때 헤어졌으니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순덕도 눈물을 글썽이며 준혁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엄마도 먹어. 응. 같이 먹자.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4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준혁이 설거지를 했어요. 순덕은 옆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순덕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같이 살자. 서울로 올라와. 서울? 응. 내 집 넓어. 엄마 방 있어. 순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시골이 편해. 그래도 준혁아. 순덕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넌 이제 중요한 사람이야. 판사잖아. 엄마가 옆에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어. 그런 거 없어. 있을 수 있어. 세상 사람들 말이 많잖아. 순덕은 준혁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여기서 편하게 살게. 가끔 보러 와. 엄마. 준혁은 순덕을 꼭 안았어요. 알았어. 그럼 자주 올게. 매주 올게. 매주는 바쁠 텐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 아니야. 매주 올 거야. 약속해. 준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34년 동안 못 본 거 갚으려면 그래야지. 순덕이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효자네. 당연하지. 엄마 아들인데.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순덕의 집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순덕이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아. 응. 행복해? 준혁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정말? 응.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순덕은 준혁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가. 많이 컸네. 아가는 무슨. 나 42이야. 엄마한테는 아가지. 순덕이 웃었어요.
잘 자. 내일 또 보자. 응. 엄마도 잘 자. 순덕은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준혁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김말수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었죠. 준혁은 약속대로 매주 서산에 내려갔어요. 순덕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하고 34년간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갔어요. 민수도 종종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형, 누나 산소에 가고 싶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수진이 누나요? 네. 인사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준혁, 순덕, 민수. 3사람은 수진이 산소를 찾았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 푸른 잔디 위에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 1985. 12. 24-2008. 10. 20. 사랑하는 딸, 누나로 영원히. 순덕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엄마 왔어. 순덕은 비석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못 지켜줘서 평생 미안했어. 준혁도 무릎을 꿇었어요. 누나 나왔어. 약속 지켰지? 준혁은 비석에 손을 얹었어요. 판사 됐어. 할머니한테 벌도 줬어. 누나가 남긴 편지 덕분이야. 민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저 민수예요. 처음 인사드려요. 민수가 절을 올렸어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누나가 힘들었죠. 이제야 알았어요. 3사람은 한참 동안 비석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죠. 마치 수진이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동생아, 걱정 마. 난 괜찮아.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 일어섰어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이제 행복해. 동생도 잘 됐어. 걱정 마. 준혁도 일어났어요. 누나, 다음에 또 올게. 자주 올게. 민수가 마지막으로 인사했어요. 누나, 저도 자주 올게요. 형이랑 같이. 3사람은 산소를 떠났습니다. 걸어가면서 준혁이 물었어요. 엄마, 밥 먹으러 갈까? 그래. 뭐 먹을까? 회 어때요? 근처에 횟집 있던데. 민수가 말했어요. 좋아. 회 먹자. 순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3사람은 근처 횟집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아, 경치 좋다. 민수가 감탄했어요. 수진이가 좋아했을 것 같아. 바다를. 준혁이 말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 바다 좋아했어. 어릴 때 데리고 갔었는데. 엄마. 준혁이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울지 마. 누나도 슬퍼할 거야. 그래. 안 울어. 기뻐서 그래.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회가 나왔어요. 싱싱한 광어회와 우럭회. 소주도 한 병 시켰습니다. 자, 건배하자. 준혁이 소주잔을 들었어요. 뭐라고 할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순덕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준혁과 민수가 따라 말했어요. 짤랑. 3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준혁이 빈 잔을 하나 더 꺼냈어요. 소주를 따랐습니다. 누나 몫이야.
준혁은 빈 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순덕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같이 마시자. 순덕이 말했어요. 4사람분의 소주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3사람은 소주를 마셨어요. 수진이의 잔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함께 있는 것처럼 회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혁이 맡은 재판 이야기, 민수가 새로 시작한 사업 이야기, 순덕이 키우는 텃밭 이야기.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참 예쁘다. 순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응, 예뻐.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형,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이랑 이렇게 밥 먹는 날이. 나도 그래. 준혁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근데 왔잖아. 늦었지만. 네, 늦었지만 왔네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순덕이 2사람을 바라봤어요. 너희들 보니까 행복해.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준혁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직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래, 오래 살 거야. 손주 얼굴 봐야지. 손주요? 민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준혁이도 민수도 빨리 결혼해. 손주 안겨줘. 순덕이 웃으며 말했어요. 형, 여자친구 있어요? 비밀이야. 준혁이 웃었습니다. 아, 뭐야. 있는 거네. 민수가 눈을 반짝였어요. 형수님 언제 소개해줘요? 아직 형수님 아니야. 그럼 곧 되겠네요? 3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황금빛에서 주홍빛으로 다시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4년 전 빗속에 쫓겨나던 그날, 죽고 싶었어요. 한강 다리 위에 섰던 그날도. 하지만 살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웃고 있어요. 34년이 걸렸지만 행복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준혁이 물었어요. 아니, 그냥.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옛날 생각했어. 힘들었죠? 응, 많이 힘들었어. 순덕은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나도요, 엄마. 준혁이 순덕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요. 민수가 순덕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3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34년 동안 흩어져 살았던 가족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무궁무진했어요.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나, 보고 있지? 준혁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 별이 한번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순덕과 민수를 바라봤어요. 우리 앞으로도 자주 보자. 당연하지. 순덕이 웃었어요. 매주 올게요. 형이랑 같이. 민수도 웃었습니다. 3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가족의 손.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동생아. 행복해. 수진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순덕과 준혁,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3사람 모두 들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순덕이 속삭였습니다. 누나 사랑해. 준혁이 속삭였어요. 누나 감사해요. 민수도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그리고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안심하고 떠난 것처럼 세 사람은 밤이 깊도록 횟집에 앉아 있었어요. 이야기하고 웃고 가끔 울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달이 바다 위로 떠올랐어요.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였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밤, 평범하지만 소중한 밤, 34년을 기다려온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